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녹색 책하고 파란 책 내용을 이제 진행할게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수학습 방법을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보면, 여기 이제 먼저 그 기출문제 분석표를 이제 보고 시작을 할게요. 그 앞에 있는 남색 책 같은 경우에는, 그 역교동 관련된 이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론 부분이, 남색책 부분이 좀 약간 비중이 좀 적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녹색책 부분이 좀 약간 교수학습 방법 부분이 많이 이제 확대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요런 것들 좀 이제 교수학습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고, 녹색책 내용을, 남색책보다 더 많이 보셔야 돼요. 다행히도 이 녹색책하고 파란책에 관련된 교수학습 방법은 이 남색책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것이 거의 없어요. 딱딱 떨어져요. 그래서 상당히 암기하기가 상당히 편하거든요. 예, 그래서 공부하실 때도 상당히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교수학습 방법 기출문제 분석표를 볼게요. 원래 그 앞에 이제 교수 이론 부분에도 내용 이론 부분에서도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깜빡 하고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보면 자, 일단은 역사교육 목적과 목표 내용인데 자, 여기 콜던 파인즈 목표 분류가 있죠? 자, 이거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자주 나왔는데 객관식 때. 근데 주관식에서 나오긴 좀 그래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 목표 설정 부분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항상 이제 뭐가 나오냐면 지도안과 같이 나오거든요. 이 지도안. 예. 이론적인 부분이 안 나와. 그래서 되게 보면 어떤 역사적 사실이 주어지고 아니면 지도안이 같이 나와서 되게 보면 그걸 적용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영역별 학습 목표, 요즘에 자주 나오는 게 이해 측면 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역사 교육의 목적이 있어. 여기는 교훈의 역사 이렇게 있지만 뭐 민족 공동체 역사 의식 강조 이런 것들이 파란 책이나 녹색 책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주로 이제 나올 때 뭐 유의점을 써라. 되게 보면 장점 쓰는 말이 안 나와요. 유의점을 써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역사적 사고 역사의식에서 이제 볼 게 심리적 역사의식 저번에 다뤘던 사이토의 이론 있죠. 그걸 이제 나왔고요. 그다음 사회적 역사의식은 루젠의 역사의식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역사교육의 내용과 개념과 요소를 보면요.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사실, 개념, 일반화, 이론. 그 중에 많이 나오는 건 개념이죠. 당연히. 자, 개념은 뭐가 또 연결해서 볼 수 있냐면 개념학습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 개념학습. 그래서 개념 학습에서 많이 나오는 게 외연, 내포의 의미가 뭐냐, 개념할 때, 강조할 때,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나오고, 자, 일반화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이 주어지고, 이걸 적용하는 문제들이 이제, 나왔고요. 그러면, 이 내용선적 조직을 보죠. 예. 내용선적 조직에서는 이제, 그 선정 부분에서는, 그 과거의 가치, 현재의 가치, 그 다음에 도구적 중요성, 본질적 중요성, 이렇게 있는데,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도구적 중요성하고 본질적 중요성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그 프랑스 대혁명 그 적용하는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그 학문적 중요성이 도구적 중요성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외에도 학습자적 측면의 중요성, 사회적 측면의 중요성,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받으셔야 돼요. 예전 2차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안 나왔지만, 오리엔탈리즘 있죠. 예, 그래갖고, 예전에 이제 객관식 때, 오리엔탈리즘과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거 관련된 것들이 이제 간지역적 접근 방법 있잖아요. 물론 이제 오리엔탈리즘하고 간지역적 접근 방법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건 아닌데 서로 이제 뭐냐면 서구 중심 어떤 그 사관을 극복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서로 연결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추세가 갈색책이 나오는 추세라서 갈색책 내용 측면에서 오리엔탈리즘도 좀 봐두셔야 돼요. 요 측면도. 자, 그 다음에 계열성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환경학대법이지, 당연히요. 그래서 환경학대법은 이제 영역 고유인지론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그다음 7차 교육까지 반영돼 있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반영돼 있는가? 이것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열성에서 외에도 이제 내용조직 원칙 중에 하나는 게 통합성. 잠깐 한 문제 언급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조직을 보면 녹색책 보면 교육과정 내용 조직, 교과서 내용 조직, 수업 내용 조직이 있어요. 이게 서로 연결돼 있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한 번에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역사교육의 교재에 보면 사료가 많이 나와요. 사료. 요번에도 나왔죠. 사료 선정할 때 유의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이제 남색책 있죠? 남색책 중심으로 보되 다만 이제 노란책에도 가끔 나와요. 노란책에도. 뭐가 나오냐면 사료학습 방법 있죠. 모형. 이런 것들이 나와. 그래서 남색책을 중심으로 보되 노란책도 좀 부분 발췌를 해가지고 기출 주제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서 자, 거기 보면 이제 역사 지도를 보죠. 역사 지도는 그 예전에 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좀 안 나오긴 했는데 일단 그 기능과 형태, 특징들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특징 중에 그 뭐냐면 유형 중에 그 중에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예전에 객관식 시험 때 지리지도와 역사지도 비교 이거 시험 문제 나왔고요. 교과서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예전에는 안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정권이 바뀌어지면서 교과서가 많이 나와. 예, 그래서 교과서 편찬 방법이나 특히 교과서 비판점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연표 같은 경우에는 3번 정도 나왔는데요. 자, 그 연표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나온 거 보면 백연표가 있고, 해설 연표가 있고, 그냥 분야별 연표가 있고, 이렇게 이제 이런 연표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가계 연표도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 문학작품에 보면 이제 유의점하고 장점 해서 그 파란책 그 기준으로, 녹색책 기준으로 해서 시험 문제 2문제 나왔고, 최근에 나온 게 향토사죠. 향토사. 향토사인데 이게 2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 향토사가 예전에 몇 년 나왔냐? 92년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 임용시험 막 시작할 때. 예, 92년도면 여러분들 태어나지 않을 분도 계시죠? 이때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계속 그걸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 잘못한 게 뭐냐면 연도를 계속 보더라고. 그 몇 년도 보고 할 것이냐. 그 연도가 뭐 10년, 20년 넘어가면 뭐냐면 그 안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절대 안 돼요. 예, 보통 그 예전에 한참 지났던 문제들도 내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은 연표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꼼꼼히 보셔야 돼. 특히 역교동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출이 중요해요. 거의 기출에서 10문제 중에 8, 9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하여튼 향토사가 약간 이제 언급됐고 요번에 향토사의 장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영상 자료는 예전에 한번 비판적 이해 측면에서 이제 파란책에 한번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 내용 조직 방법 볼게요. 내용 조직 방법은 매년 한 문제씩 나와. 이거는. 그래서 내용 조직 방법을 이제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일단은 장점, 단점, 유의점, 그 다음에 특징 이런 것들 공부해 주셔야 돼.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거는 주제 중심 방법하고 연년대기집 방법이죠. 문제가 좀 쉬웠어. 담답형식으로 2점짜리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항상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 장점하고 유의점, 단점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거기 보면 주제 중심 방법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잠깐만요. 이걸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웠네 제가. 예, 주제 중심 방법 있고 그 다음에 연년대기 방법이 오랜만에 등장을 했어.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준 나왔다가 오늘 이제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요번에 또 시험 문제 나온 것이 뭐냐면 간지역적 접근 방법이야. 예, 그래서 이것도 내용 조직 방법이 하나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파란책하고 녹색책이 없어. 어디에 있죠? 갈색책이 있어요. 갈색책. 그래서 간지역적 접근 방법의 문제점. 이것도 예전에 2번 나왔어. 언제 나왔냐? 그게 아마 07년인가 08년도에 나왔을 거야. 그때는 다만 이제 명칭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근데 요번에 뭐가 물어봤죠? 문제점 2가지 써라. 이렇게 나왔죠. 근데 참고로 요번에 이제 채점할 때 물체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물체를 했는데 역교동 같은 경우에는 제게 이제 담답형은 모르겠는데 점수가 줄 수가 없죠. 담당 딱딱 떨어지니까. 근데 서술형 부분은 거기서 상당히 물체를 해갖고 웬만하면 다 맞게 해줬다고 그러더라고. 맥락만 맞으면. 그리고 이제 거기 그 개론서에 없는 내용도 그냥 대충 보고 맞게 해줬다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 역교동할 때 서술형 하면 모르겠다 하면 제가 예전에도 이제 있지만 역사적 사고를 신청할 수 있다. 그것도 이제 더 쓰고 싶다면 그냥 아무만 쓰세요. 운이 좋으면 하나 맞출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역교동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면 그냥 써라. 가감하게.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올해 그 연대기적 방법인데 뭐 이거는 뭐 예전에 객관식 나왔는데 안 나오겠죠. 요즘엔 추세가. 그냥 분야사 문화권적 방법. 이 문화권적 방법은 이제 그 뭐하고 또 관련돼서 하면
교육과정하고 관련돼서 나왔어요. 교육과정. 자, 그 다음에 역사학습 수업 방법 평가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을 했지만 한 번씩 나와요. 한 문제씩. 그래서 매년 한 문제 나온다.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글쓰기 수업이죠. 글쓰기 수업. 그리고 이제 비교학습 부분 나왔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당연히 나온 게 비교학습이야. 비교학습. 그래갖고 비교학습 부분 녹색책에도 있고 파란책에도 있고 그다음에 남색책에 비교적 설명 부분에도 있어요. 그 세 부분에 있는데 그래서 뭐 물어보면 비교학습의 유의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유의점. 뭐 특징도 나오지만 가끔씩 장점도 물어보고 요번에는 이제 항토사와 관련돼 갖고 이제 지역사와 관련돼 갖고 연관시켜서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최근에 또 많이 나온 게 탐구 수업이죠. 예. 은근히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탐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 문제도 있지만 대개 보면 뭐와 연결돼서 나오냐면 그 여러 그 수업 모형과 연결시켜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총괄이라든지 뭐 행위 모형이라든지 사료학습이나 특히 사료학습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죠. 사료학습. 그래서 사료학습은 지식 과정. 예, 항상 이게 탐구학습 나오면 사료학습 모형하고 같이 연결돼 있어. 그 다음에 탐구 수업에서 또 볼 게 뭐냐면 단계 있죠. 순서. 그 여러분들 외워두셔야겠죠. 뭐 가설 설정, 그 다음에 그 자료 수집, 검증, 그 결과 일반화. 이거 맨날 물어봐. 예전에 그 가설 설정 같은 거 물어봤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일단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온 게 극과 수업이야. 극과 수업은 요번 연도는 안 나왔지만 3년 연속 나온 것 같아. 3년 연속. 그래서 어떤 분이 있고요. 5대 문제 나왔으니까 내년에 요 주제는 안 나오겠지. 다른 데는 뭐 어느 정도 얼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쯤에 말했지만 역교도는 항상 나온 데서 나와. 그래서 극과 수업도 한번 쉬었으니까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와. 극과 수업 보면 이제 감정이익과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연극식 수업, 역할극이 이제 있죠. 이건 뭐 추체험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추체험. 그 다음에 극과 수업에서 이제 역사사고 육성 방법. 왜 극과 수업도 보면 유형이 되게 많아요. 그 연극식 수업은 어떤 뭐 역사적 상상력을 양성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시사극이나 이런 것들은 역사 판단력을 양성시킬 수 있죠. 이런 것도 예전에 나왔고, 재작년 교사 지도 사항들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교수학습 방법이나 뭐 다른 거 볼 때 교사의 역할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교사의 역할 부분은 꼭 이제 뭐냐면 챙겨갖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인문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좀 많이 나왔는데 좀 이제 그 유의점들, 도덕적 판단을 취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물 해석과 이해 등등등. 그 다음에 사료학습은 뭐 사료와 연결돼서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 사료학습 관련된 부분은 모형이 노란책에도 있고 남색책에도 있어요. 그 모형 보시면 사료학습 모형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남색책을 좀 많이 보시는데 근데 이 사료학습 모형 같은 경우에는 노란책을 보세요. 그 노란책이 그 뭐냐면 01년인가 09년도에 시험 문제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09년에 시험 문제 나왔어. 그래서 노란책에서 좀 지금까지 두 번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료학습 모형은 노란책을 보세요. 근데 노란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문제 거의 안 나오는데 가끔씩 뒤통수 때리는 문제가 있긴 있으니까 일단 기출에 나왔으니까 봐주시고요. 그럼 문답학습인데 문답학습은 예전에 객관식 기출이 좀 많이 나왔어. 예전 시험에는. 근데 최근에 한 3, 4년 동안 안 나오더라고. 근데 한번 얘도 나올 때 됐어. 네, 나올 때 됐어요. 그래서 문답학습 볼 때 이제 파란 책하고 녹색 책이 있는데 파란 책을 절대 보지 마세요. 네, 시각 버려. 네. 그래서 왜냐면 파란 책을 보면 그게 두 가지로 분류해 놨거든요. 근데 이게 맞지가 않아. 그래서 녹색 책에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유형. 그 네 가지 유형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되고 가끔씩 검은 책에 보시면 그 바스의 문답학습 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예문들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검은 책도 좀 봐주세요. 그래서 검은 책도 좀 나중에 이제 약간 언급만 좀 할 텐데 그 김한종 선생님이 쓴 거예요. 김한종 교수님. 왜냐면 지금 김한종 교수님은 좀 나이가 많아가지고 들어가진 않아요. 예. 근데 그 제자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씩 거기에도 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역사를 안다 그거 있죠. 그것도 뭐냐면 원래 갈색 책에서 맨날 찾는데 갈색 책은 그냥 잠깐 언급돼 있고 실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검은 책에서 낸 거예요. 보시면 알아. 그 최근에 그 요 기출문제하고 나온 기출문제와 재작년에 나온 기출문제와 검은 책 딱 보면 아 여기는 냈구나. 왜냐면 묘총의 서경청도 운동과 그대로 냈어 완전히.
예. 자, 그 다음에 주제학습 같은 게 보면, 뭐 주제 제목을 어떻게 뽑아라, 주제 요소가 뭐냐, 주제 선정할 때 내용 조직, 유의점, 보통 등 여러 가지 물어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란책과 연결돼서 보세요. 녹색책, 파란책 같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글쓰기 수업이죠. 글쓰기 수업. 그래서 예전에는 글쓰기 수업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수업적인 측면보다는 뭐가 나오냐, 평가 요소를 물어봤거든요. 수행평가할 때 글쓰기 평가 요소가 뭐냐, 두 문제만인데 올해 최초로 글쓰기 수업에 독자적인 유형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재작년에 한번 이제 탐구학습 무형 가지고 글쓰기 수업이냐 논쟁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올해 이제 글쓰기 수업 나왔어요. 예, 그래서 글쓰기 수업의 뭐 종류, 주제, 주체,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글쓰기 수업. 그 다음에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특징, 장점, 문제점, 수행평가 문항 수정, 채점 기준. 요번에 이제 수행평가 문항 수정하고 채점 기준 나왔죠? 그래서, 문항 수정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 평가와 관련된 건데, 원래 평가책에서 많이 내는데, 요번에는 평가책이 없고, 이게 녹색책에 보시면 문항 수정 내용이 있어요. 서술형 평가를 할 때 유의점 부분. 여기 낸 것 같아. 근데 이제 봐도 그냥 안 봐도 그냥 교육학적 지식만 있으면 풀 수 있어. 이게 아마 웬만하면 1점 다 줬을 거야. 근데 이제 뭐가 좀 어려웠냐면 채점 기준. 제가 이제 문제를 풀다가 거기 보면 딱 막힌 게 뭐냐면 다른 거는 이제 응용 문제도 너무 쉬워가지고 넘어갔는데 그 채점 기준 가지고는 좀 약간 조건들이 좀 많더라고. 그래서 골몰했는데 제 생각에 아마 이것도 웬만했으면 예전에 헬리찬 사단처럼 그냥 다 줬을 것 같아. 요걸. 그래서 점수가 뛴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1, 2점 기준 같은데 요런 것들은 이제 줬고 그 다음 토론학습 보죠. 토론학습과 토의학습은 연결돼 있죠. 자, 대개 이제 대립 논쟁식 수업 토의학습 있겠는데 요것도 파란 책하고 녹색 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파란 책은 눈을 버려요. 그러니까 뭘 보냐면 녹색 책을 보세요. 책은 거의 대부분 녹색 책이네. 두 가지 유형이 딱 나눠져 있어. 그리고 수업 모형도 딱 나눠 있고. 그래서 토론학습과 토의학습도 시험 문제 나왔고 아마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되게 많아요. 이 부분도 책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 교실의 대화 구조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실의 대화 구조는 이용호 씨의 논문에서 이제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논문을 쓰고 이제 그 문제를 낸 건지 하여튼 노란 책에도 있고 그다음 파란 책에도 있고 하는데 이게 안 나온 지가 한참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 10년 넘었나? 내가 볼 때 03년도인가 그때 나왔으니까 10년이 넘었겠네요. 그래서 15년 이렇게 되는데 근데 15년 됐다고 해서 버리지 마세요. 예, 나올 수가 있어. 요번에 향토사처럼. 향토사 몇 년에 나왔다고 했죠? 92년도에 나왔어요. 92년도. 여러분도 92년도 전 이후에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꼭 보시고 그 다음에 형성평가 부분은 이제 예전에 뭐 있는데 이게 못하네 또.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하는 게 형성평가인데 뭐 이거는 뭐 사회과 문제와 관련돼 갖고 연관시켜서 나왔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좀 없고요. 그 다음에 수업 설계도 잠깐 언급돼 있었고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봐주시는 것도 좋긴 좋은데 이게 파란 책에 있긴 있는데 역사과보다는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일사과 문제예요. 그래갖고 예전에 이걸 왜 나왔냐면 예전에 그 통합사회 문제가 있었어요. 01년까지면 그 역사과 단독을 낸 게 아니라 그 이제 뭐냐면 중학교 가면 되게 일사 지리 역사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통합해가지고 통합사회 문제를 냈어. 한 두 문제. 그래서 요런 측면에서 낸 거예요. 근데 시뮬레이션은 이제 그 일사과에서 강조되고 역사과에서 강조하는 건 비슷한 역할극이죠. 극과학 수업. 이런 것들 주로 내니까 요건 그냥 보시고 요것도 예전에 뭐 통합사회적인 측면에 나왔고 그다음 시대학습도 뭐 독자적인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연관시켜서 나왔어. 예전에 2차 기출문제 때 잠깐 언급된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쭉 보면 이제 뭐냐면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현장 학습을 제외하고 예. 시험 문제 제작, 뭐 포트폴리오, 서술형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쭉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평가책을 보셔야 돼. 평가책. 그래서 이 평가책은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그 기본서는 아니야. 그 신종 사기라고 해가지고 뭐 4가지가 있어. 입론책, 구상책, 평가책, 탐구책. 예, 신종 사기거든요. 그냥 제가 붙였는데 이게 널리 또 쓰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거의 안 나오는데 참고 도서인데 평가책은 가끔씩 나와요. 예. 그래서 최상훈 교수가 들어와서 이제 낸 것 같은데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내는데 그 교수 특징이 뭐냐면 냈던 데는 안 내. 이상한데 꼭 내더라고.
그래서 그 교수님 맨날 또 내는 것도 아니야. 뭐 2, 3년에 한 번씩? 가끔 잊혀질랑 할 때, 네. 근데 그걸 낸다고 해서 이 평가책을 붙잡고 나서 녹색책, 남색책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진짜 뭐라고 할까요? 저번 날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통 가성비 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공부할 때도 시성이 확 떨어져. 시간 대비 효과성이 확 떨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고 싶은 분들 보고 문제 내면 어떡하냐. 그냥 떨어지면 그냥 안 쓰면 돼요. 그냥 쓰다가 그냥 뭐 운이 좋게 1, 2점 맞추면 되는 거고 포기하세요. 어차피 이번 문제 한두 문제 놓쳤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야. 예. 자, 그 다음에 현장학습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그 파란 책에 그 나왔던 거죠. 녹색책하고 거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양적 연구 방법, 뭐 질적 연구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연관시켜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교수학습 평가 부분을 이제 들어갈게요. 예.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녹색책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파란책에 연관시켜갖고 이제 할 텐데, 앞에 이제 교수학습 이론은 추상적이죠. 모호하죠. 제가 설명하면서도 저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왜냐면 너무 모호하고 이게 명확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고, 그냥 별다른 그 보충 설명도 없고 하니까. 근데 녹색책은 공부하기 편해요. 자, 교육학적 지식이 쫙 깔고, 그냥 보면 금방 이해가 돼. 암기 그냥 금방 돼. 강의 안 들어도 돼. 그냥. 그래서 일단은 그 금방 이해가 되는데, 녹색책 보면 이제 읽다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길을 헤맬 때가 있어. 막.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뭔가 어디에 있는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GPS 구실을 하는 것을 제가 도식도를 하나 만들었어요. 내가 어디에 위치했는가, 지금.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딱딱 떨어져. 목적, 그 다음에부터 해서 교수의 평가까지. 자, 그러면 한번 쫙 볼게요. 먼저, 역사 수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목적이죠. 일단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것은 목표하고 좀 유사하지만 좀 의미가 달라. 목적은 뭐죠? 이념적이죠. 가치 지향적이고. 근데 목표 같은 경우에는 좀 구체적이야. 예. 이런 것들 차이가 있어.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그 수업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목적은 이제 역사교육의 어떤 이념적 가치, 왜 역사교육을 배우는가? 이념, 가치, 이런 것들 기입돼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 그러니까 내재적 가치라는 것은 역사 교육의 본질적 가치야.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보통 역사 교육의 본질적 가치로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역사적 사고력을 육성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외재적 가치라는 것은 그 역사학이나 역사 교육에서 요구하는 사회적인 어떤 요구들, 이런 것들이죠. 뭐 민족 공동체의 뭐 양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교황으로서 역사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이 나오면 되게 어떻게 나오냐? 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녹색책, 남색책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장점, 특징, 유의점 이렇게 나오냐? 장점, 특징, 유의점.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항상 물어보는 게 유의점이야. 네, 유의점. 한 두세 문제 나왔는데 유의점을 물어봤어. 유의점을 외워두시면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장점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하죠? 그럼 외워두셔야죠. 뭐죠?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해서 공부할 것은 유의점. 이렇게 이제 초점을 맞춰갖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자, 목표를 보죠. 자, 목표는 이것도 목표의 위계하다 해가지고 되게 많아요. 목표도 학급 목표 있고, 그다음 교과별 목표가 있고, 뜨게 갖고 쭉 있는데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죠. 뭐만 보냐면 학습 목표만 보면 돼. 맨 마지막에. 이것도 이제 나오는데 되게 나오는 형식이 뭐냐면 지도안이나 역사적 사실 같은 것들이 주어지고 물어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물어봐. 최근의 형태가. 첫 번째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학습 목표를 써라. 아무 조건이 없이. 이건 일반적 학습 목표를 쓰면 요거는 여러분들 교육과학 시간에 배운 거 있죠. 그대로 쓰면 돼요. 뭐 내용 플러스 행동, 명시적인 행위동사 뭐 등등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좀 뭐냐면 이제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 일반적 학습 목표를 쓰는 거는 거기에 조건이 달렸어요. 영역별 학습 목표를 써라. 그래서 이제 항상 물어보는 게 이제 지식 이해 측면에서 물어봐.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지식 이해, 기능, 가치 태도. 그 중에 지식 이해 측면에서 이제 이걸 물어봐요. 제가 악필이에요. 좀 이렇게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예. 지식 이해 측면에서 물어본다.
지식 이해. 그래서 요 부분은 뭐라 할까요? 이거는 뭐 책을 봐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들 연애를 책을 봐서는 안 되죠. 마찬가지 이거는 책을 봐갖고 안 돼. 뭘 해야 되냐? 실전 감각을 키워야 돼. 그래서 모의고사라든지 그 다음에 기출문제라든지 지도안 주어지고 한번 계속 문제 풀어봐야 돼. 문제 쓰는 요령이 있어요. 이것도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좀 제가 알려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 성적을 들어가기 전에 그 이제 역사 교육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녹색책을 기준으로 보면 자, 역사 지식, 역사 사고, 역사 태도 세 가지 나누고 근데 요거는 이제 필요 없고 역사 사고냐 역사 태도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역사 지식 부분 요소가 있어. 네 가지가. 사실, 개념, 일반화, 이론. 그 중에 잘 볼게 아까쯤에 언급했지만 개념과 일반화.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죠. 그래서 개념 같은 경우 개념 학습하고 또 연결돼 있고 일반화는 그 역사적 사실을 적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서 자, 목적 설정하고 목표 설정했어. 그 다음에 목표에 맞게 뭘 해야 되겠죠? 내용을 선정해야 되죠. 그러면 무슨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뭔가 무슨 문제가 등장하냐면 중요성의 기준이 등장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할 때나 할 때도 모든 걸 다 배울 수 없죠. 그 수많은 것도 어떻게 배워? 여러분들 이제 임용 공부할 때도 그 뭐냐면 그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심화서에 있는 내용들 다 공부하면 좋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거 다 어떻게 해? 그러면 서브노트나 이런 걸 때 내용 조직을 할 때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중요성의 기준 가지고 정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들에게 그걸 이제 교과서 편찬하거나 아니면 가르칠 때 뭘 기준을 가지고 지금 가르쳐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크게 이제 큰 분류로서는 세 가지가 있죠. 학문적인 중요성, 학자 중요성, 사회적 중요성.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학문적 중요성이야. 그래서 이제 학문적 중요성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도구적 중요성, 그 다음 본질적 중요성, 그 다음에 과거의 가치, 현재의 가치. 네 가지의 그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시험 문제 여러분 많이 나온 것은 도구적 중요성, 본질적 중요성이야. 특히 도구적 중요성은 이게 좀 구별한데 무슨 영향이 있다. 이건 다 도구적 중요성이야. 그리고 아니면 다 본질적 중요성이야. 그래서 도구적 중요성 정하시면 딱 그 도구적 중요성의 그 내용만 정하면 나머지는 다 본질적 중요성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학습자 측면의 중요성. 그 두 가지 이렇게 기준이 있어. 이것도 이제 연고론과 영일론의 대립이에요. 그래서 연고론 입장에서는 그 흥미를 중시하죠. 그리고 내용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영일론은 이제 뭘 당연히 중요할까요? 피아제의 발달 단계.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발달 단계 해가지고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해요. 지금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사회적 측면은 이거는 사회적 요구들 대표적인 것도 이제 뭐냐면 민족주의 있죠. 민족주의 요걸 이제 그러면 사회적 그 요구들 민족주의나 이런 것들 요구할 때 역사학에서 무조건 거부해야 되냐? 그거 아니죠. 역사적 사고력을 그러니까 훼손되지 않는 본질적 가치 훼손되지 않은 법에서는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어요. 이거 거부하면 안 되지. 여러분 거부해버리면 TO가 날아가잖아.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역사교사하고 그러는데. 자, 하여튼 이런 학문적, 학습적, 사회적 중요성을 합쳐가지고 역사교육의 선정 기준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6차, 7차 교육과정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내용을 선정했어. 그러면 내용을 조직을 해야 되겠죠. 이제 교과 내용을 어떻게 이제 조직할 것이냐. 그걸 이제인데 그래서 녹색책을 기준을 보면 세 가지 내용 조직 방법이 나와요. 일단 첫 번째 교육과정 내용 조직. 그 다음에 이걸 재조직해서 교과서 내용 조직. 그 다음에 재조직해서 수업 내용 조직인데 수업 내용 조직은 이제 그 교육과정 내용 조직을 또 재조직할 수 있어요. 교과서 무시하고. 자, 그렇지만 일단 교과서 내용 조직에서 수업 내용 조직은 뭘 바탕으로 해야 되죠? 교육과정 내용 조직을 바탕으로. 그래서 교육과정 내용 조직은 법에 명시돼 있어. 규범적인 거야.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세 단계로 나눠요. 그러면 먼저 교육과정 내용 조직을 보죠. 이거는 국가 단위에서 이제 정하는 거죠. 교육부. 그래서 이제 내용 조직 원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 내용 조직 원칙은 여러분들 교육학 시간에 배웠을 거야.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그래서 계속성은 똑같은 개념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계열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개념이 쉽게 뭐 해서 심화되는 형태로 바뀌는 거죠. 계열성. 특히 이제 시험 문제 계열성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통합성이라는 것은 옆에 과목들 이제 통합해서 번국 가지고 배우는 이런 통합성이라는데, 자, 통합성도 예전에 한번 또 나왔죠. 자, 그다음 계열성 방법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역사 교육성과 포괄법칙적 방법, 교과 내용 체계, 그 다음에 환경학대법, 학교급별 내용 조직, 내용 차이 조직 방법.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7차 교육과정이 많이 쓰이는 것이 환경학대법이에요. 그래서 환경학대법은 그 뭐냐면 어디의 이론이죠? 영일론, 삐아제의 이론이죠? 바탕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교육과정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환경학대법의 단점, 문제점, 환경학대 문제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것이 뭘까요? 이거는 아이고 이게 또 잘못 건졌네. 자, 문제점에 나온 것이 뭐냐면 이간의 그 이항 대비적 방식 있죠.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나왔어. 그 다음에 그 환경학대법을 너무 하니까 이 역사과에 맞지 않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학교급별 조직방법에 내용차이 조직방법이 부각이 되죠. 그래서 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 그게 많이 반영돼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뭐냐면 7차 교육 개정에서 중학교에서는 주로 이제 뭘 중점적으로 가르치냐면 예전에 정근대사. 그 다음에 그 고등학교에서는 근현대사. 뭐 이렇게 가르치죠. 예.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내용 체계에서 이제 보면 뭐 어떻게 학습 목표 절차 조직과 나성인 교육과정이 있는데 예전에 한번 나성인 교육과정이 나왔어요. 근데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나왔긴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역사과보다는 어디에서 강조하는 모형이냐면 일사과에서 강조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나올 때도 통합사회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아니 이게 99년도인가 98년도에서 냈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내용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교과서 내용 조직을 만들죠. 교과서를. 그래서 이제 이것도 예전에 한번 언급됐는데 2년인가 10년도 문제에 나왔어요. 그 내용 구성 방법의 기준으로 보면 유형은 설명형, 학습형, 이야기형 있죠. 이게 시험 문제 나왔죠.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설명형이야. 네, 설명형이고. 그 다음에 교과서 단계는 뭐 대단원, 중단원, 초단원인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 다음 수업 내용 조직은 뭐와도 연결되냐? 그 옆에 수업 설계와 관련돼요. 수업 설계. 수업 설계의 주체는 누구죠? 교사죠. 그래서 교사가 이제 수업을 할 때 그 교실 상황에 따라서 학급 상황에 따라서 수업 내용 조직을 달리하죠. 그래서 이제 수업 설계와 관련된 건데, 자, 수업 내용 조직의 유형으로서 세 가지 사례가 있어요. 자, 녹색책을 보면 단원 구성 요소, 학습활동 차별 구성 이렇게 있고요. 첫 번째 유형 있고, 그 다음에 인식 범위와 이해 수준 두 번째 유형, 사례 중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그 중에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인식의 범위와 이해 수준. 그래서 인식의 범위를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는 거야. 예.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할 때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이거다. 그래서 주제학습하고 또 연결돼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조직까지 딱 끝났어. 역사교육은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무엇을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가 또 하죠. 내용 조직 끝난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역사과 내용 조직 방법이라고 해요. 예. 자, 요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아까 지금 언급했던 연대기적 방법, 연연대기적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제학습 방법 등등, 주제 학습 조직 방법 등등등 있죠. 요때 공부할 때는 항상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장점, 단점, 유의점, 특징 이렇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표로서 정리를 해놨어요. 표로서. 그래서 그 표를 보고 그 표만 보면 될 것 같아. 그냥 달달 외우세요. 예. 그래서 달달 외우셔가지고 들어가서 문제 푸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역사과 내용 조직 방법이 이제 끝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교수학습 방법이야.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은 앞에 언급한 내용 조직 방법과 함께 꼭 한 문제씩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러면 이 교수학습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나눠요. 하나가 이제 수업 설계 부분인데, 이 수업 설계는 누가 주체라고 했죠? 교사가 주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수업 설계는 개념 자체를 물어보는 건 이제 별로 안 나왔고, 뭐가 나오냐면 교실의 대화 구조 아시죠? 그래서 교실의 대화 구조라고 해서 이용욱 교수가 그래서 수업 설계가 이제 실제 이제 교실의 대화 구조들 대화 내용을 이제 뭐냐면 일종의
그 연구 논문을 쓴 거야. 세 가지 유형을 나눠가지고 연상의 원리, 제한된 사고형, 이해 추구형 방식. 그게 예전에 두 문제 나왔어. 예. 그 다음에 이제 잘 나온 게 뭐 수험 모형이야. 수험 모형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교사가 주최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교육학자나 아니면 역사교육학자도 있죠.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해서 이게 이제 수업 모형이 있다고 해서 개념적으로 분류해 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수업 모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가 뭐냐면 교수학습 유형과 내용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녹색책과 남색책 보면 수업 모형도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놨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 좀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 모르면 잠깐 헷갈릴 경우가 있어. 헷갈릴 경우가. 나중에 제가 이제 한번 또 설명할 텐데 헷갈릴 거 있어. 예를 들어서 역할극과 인물학습을 써야 되는데 역할극과 인물학습은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 딱 보면 이게 역할극인지 인물학습인지 헷갈려. 그러면 교수학습 유형에 속하는 거라고 이제 단서를 줘요. 헷갈리면. 예전에 그럼 교수학습 유형에 속하면 어디에 속하겠죠? 역할극에 속하겠죠? 근데 내용 구성 유형을 쓰라고 하면 어디 써야겠죠? 인물학습에 속해. 그래서 이렇게 어디가 어떤 모형이 교수학습 유형에 속하는지, 그 다음에 어디가 내용 구성 유형에 속하는지, 이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했어요. 이게 이제 04년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제가 이거 헷갈렸어, 그때. 제가 그때 네 번째 시험을 보고 있었어요. 너무 헷갈리더라고. 역할극과 인문학습 둘 중에 하나인데, 머릿속에 뺑뺑 도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에라 모르겠다 해갖고 그냥 역할극 딱 썼는데, 맞췄어요. 그래서 1점 벌었어. 그때 마지막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합격을 했는데, 헷갈릴 때는, 이런 헷갈림을 이제 피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정확히 구분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 수업 모형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할 때, 저도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수학습 방법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 이제 뭐가? 평가를 해야 되겠죠. 평가. 마지막 절차가. 자, 평가는 이제 일단은 아까 평가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고, 이제 가끔씩 나오는 게 수행평가 있죠? 그래서 수행평가 나올 때 구성주의와 관련돼갖고 시험 문제 나오거나, 아니면 또 예전에 포트폴리오 있죠? 예, 이렇게 해갖고 이제 구체적인 이제 평가, 영역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온 게 총괄평가. 그 다음에 형성평가. 이런 것도 있어. 예. 자, 총괄평가, 형성평가인데 총괄평가, 형성평가를 좀 헷갈리신 분도 있더라고요. 수업 끝나고 마지막 하는 평가는 총괄이 형성이에요. 아니, 한 차시가 끝난 다음에 형성평가죠. 형성평가. 총괄평가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중간고사 1차 시험, 2차 시험 그런 것들이야. 예. 그래서 형성평가는 그때마다 하는 거야. 피드백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업 중간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끝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앞에 하는 건 뭐죠? 진단평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학기가 이제 끝나고 단원이 끝나고 할 때는 총괄평가 하는 거죠. 예. 저도 그래서 진단, 형성, 총괄평가 이렇게 문제집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뭐냐면 수행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 기준이 나오고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서술형 있죠. 서술형을 쓸 때 유의점, 평가 여러 가지 이제 평가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의점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평가책까지는 안 보더라도 녹색책 뒤에 평가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있는 게 뭐냐면 교재인데 교재. 이거 너무 하여튼 좀 지워야 되겠네. 예. 자, 교재도 요번에 한 문제씩 나와요. 이건 또 해마다. 요번에 사료 나왔죠? 그래서 교재도 나오는데 교과서, 연표, 역사지도 요번에 나온 게 지역사도 나왔네 말이에요. 사료도 나왔고 문학작품, 드라마, 역사, 영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교과서가 많이 나오고 연표나 역사지도 지역사는 한도 안 나왔다가 요번에 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학작품 있죠. 요것도 그냥 가끔씩 나오고. 예. 자주 나오는 게 요거예요. 교과서, 연표, 역사지도. 거기에다 이제 여기는 빠져있지만 사조. 그래서 교과서, 연표, 역사지도, 사조는 다 보셔야 돼. 이거는 자주 나오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사, 문학작품,
그 시청각 자료 그런 것들 이런 것도 이제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녹색책과 남색책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여기 빠졌지만 현장학습 있어. 예, 현장학습. 현장학습도 이게 14년도에 한번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최상호 교수님 난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들어갈 때 이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한번 완벽하게 문제를 내보겠다. 그래서 하시는데 그래서 유명하죠. 최교산과 거기 경복궁 문제 아주 진짜 끝판왕.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거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현장학습은 교재에 속하기도 좀 그렇지만 약간 요거와 연결됐어요. 왜냐면 그 박물관 학습하고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장학습 부분도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목적부터 해서 목표, 그 다음에 내용 성적 조직, 교육과정 내용 조직, 그 다음에 이렇게 봤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내용이 뭐냐면 목적이죠. 네, 목적, 이념적 가치, 역사고 이걸 왜 하냐, 역사를 왜 배워야 되냐 이 내용인데, 자 이걸 이제 다음 장 넘어가 보자. 자 거기 보면 버스턴 뭐 다니엘슨 했는데 이거 떼어치고 그냥 자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교훈의 역사야. 그래서 있는데 장점과 문제점인데 이 문제점 꼭 봐주시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제 나중에 파란책 할 때 또 얘기할게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이게 막 가네. 예. 그 다음에 현재 이해 단계 있어. 현재 이해는 파란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녹색책에 있어. 근데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뭐와 연결돼서 있냐면 교훈의 역사 연결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녹색책에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취. 이것도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민족 의식을 너무 고치시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유산 전승의 역사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해요. 파란책이나 거기서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유형점과 문제점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문제점 부분을 이제 좀 초점에 맞춰가지고 공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워두실 때 뭐 여러 가지 외워두시면 되죠. 일단 이거 나중에 이제 할 때 또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예전에 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그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요. 비판은 이제 민족주의 강한 측면과 그다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비판하는데 포스트 모더니 역사 이론에서 민족주의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그래서 요것도 이제 파악을 해두세요. 요거는 아마 이제 읽어보시면 이게 아마 갈색책 부분인가? 거기 부분에 있을 거야 아마. 네.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그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교양으로서 역사 인격과 교양을 육성으로서 역사 이것도 동일한 말이죠. 그래서 장점 문제점 그래서 요것도 문제점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제 교양으로서 그 다음에 민족 공동체 의식을 고치 그 다음에 이제 교훈 역사 크게 이제 3가지 정도 분류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세요. 녹색책하고 남색책 내용들 다 봐두셔야 돼요. 좀 차이가 있어 미묘하게. 특히 이제 녹색책 보면 파란책과 녹색책 내용을 봐야 되는데 녹색책 내용 같으면 그게 된 반론이 있고 그 다음에 재반론이 있어요. 그래서 재반론 내용까지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서 파란책 보자. 먼저 파란책이 먼저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녹색책이 좀 심화되는 형태로 나오니까 파란책을 먼저 보고 녹색책 보는 게 좀 순서에 맞는 것 같아요. 자 파란책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35페이지 펴보세요. 아이고야. 자, 35페이지 보면 역사적 교훈에 관련된 내용 있죠? 예, 여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정통적 역사를 배우는 목적으로 가장 중시하는 것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자, 잘 보이죠? 예. 그래서 역사를 배워서 인류의 집단적 경험을 활용하고 과거 인간의 잘못된 경험에 대해서 반성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활동에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자, 역사의 효용성에 대한 이런 생각은 동서양이 모두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표적인 자치통감이나
동구통감 있죠. 그래서 여기 통감이라는 말이 있는데 대개는 통자가 들어가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예전에 사료에 보면 통자가 많이 들어가. 이건 통은 뭐냐면 이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한 거야. 지금도 그렇지만 통사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예전의 역사 시간을 쭉 나열한 다음에 이걸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감이라는 건 거울 감자죠. 거울로 삼아서 교훈을 얻겠다. 그러니까 감자 들어가면 그냥 교훈의 역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조건. 그 웬만하면 다 그 동서양의 예전의 정근대사 역사는 교훈의 역사가 밑으로 깔려 있어. 예. 자, 그래서 이는 과거의 인간 행위를 교훈 삼아 행동하는 교훈성이 내포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교훈의 역사 관련된 것도 서양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하지만부터가 중요하죠. 여기.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문제점이 나오는데, 자, 일단 역사적 사건의 특징은 개별적 고유한 데 있다. 그래서 역사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건도 있지만 똑같은 사건이 되풀이지 않죠. 이 때문에 역사적 교훈을 얻으려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위험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예, 첫 번째. 그래서 개별적 고유한 데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역사에서 무슨 교훈을 얻겠느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녹색책에는 또 반론이 있죠. 재반론. 그냥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사건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역사부터 교훈을 얻고자 할 경우에 과거 인간의 행위를 단순히 성과 악으로 논리를 판단한다. 이 경우에는 역사교육과 윤리교육이 뭐야? 차이가 어렵다. 그래서 얘가 나쁜 놈이고 얘가 좋은 놈을 판단하면 그 속에서 뭘 얻겠어? 전혀 얻을 게 없잖아. 예. 자, 두 번째 문제점이고, 자, 세 번째 교훈을 얻기 위한 역사교육은 대체 역사를 치자향으로 여겨. 그래서 이제 역사를 지배층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죠. 왜냐하면 예전에 뭐 동구통감이라든지 자치통감이라든지 이거 일반민들이 읽으라고 쓴 건 아니죠. 누가 읽기 위해 쓴 거야? 황제나 정치가들이 읽기 위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얘기만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지배층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역사 교육은 다수 사회 구성원들의 말과 행동을 소홀히 하기 쉬우며 역사 교육의 대중화를 역행하는 이때 대중화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문맥을 잘 파악해야 돼. 대중화는 역사가 어려우니까 설민석처럼 좀 쉽게 구달 까면서 얘기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이때 대중화라는 것은 역사의 연구 대상을 어디에만 초점 맞춘다. 지배층만 맞춘다는 거야. 대중이 아니라 그 의미에서 이제 대중화라는 말을 썼어요. 적절치 못한 표현인데 일단은 문맥상 그렇게 해석해야지 말이 맞아요. 자, 그렇지만 교훈의 역사가 가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불구하고 역사는 인간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역사적 사건을 가진 교훈성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리하면 세 가지 정도 나오죠. 자, 첫 번째로는 개별적으로 고유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 되풀이지 않는다. 네. 두 번째는 그 역사교육과 윤리교육이 별 차이점이 없다. 세 번째는 너무 치자 중심이기 때문에 지배층 행위에 초점을 두고 그 역사를 대중화시키는 어려움이 있다. 등등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요게 이제 관련돼서 이제 본 게 녹색책이에요. 녹색책 내용 볼까요? 자, 녹색책에서는 교훈의 획득의 역사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 서명서는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뭐 논의 옹고지심이 있고 뭐 자치통감이 있고 교훈 동구통감이 있다. 이거는 뭐 아까쯤에 있고 여기 좀 덧붙이면 녹색책에 뭐가 나와있냐? 요거는 이제 그 서양의 그 헤론토스 유명하죠. 이 사람이 페르시아 전쟁사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있는데 요 내용도 있어. 그래갖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아마 이건 서양사 그 관련된 내용 거야. 그래서 투키디데스 헤론토스 있죠? 다 그 교훈의 역사 강조하는 사람들이야. 그거 웬만하면. 그 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삼국사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문제점을 봐야겠죠. 문제점. 자, 여기에서 이제 아까 언급한 것처럼 비판은 만만치 않다. 역사학은 사건의 이데스의 특수성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찾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볼 게 뭐 치자학문이다. 그래서 자칫 지배층 중심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요거는 파란책 내용하고 동일하죠. 파란책 내용하고.
근데 여기에서 덧붙인 게 있어. 녹색책은. 자, 이거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역사가 특정 사건의 특수한 성격을 기술하더라도 암암리의 이전의 사건과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 되풀이지 않지만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되풀이기 때문에 그 뭐냐면 나름대로 교훈성을 얻을 수 있다. 이 내용이야. 그러니까 앞에 비판점에 대한 뭐겠어요? 재반론이죠. 그 다음에 또 지배층 중심의 역사다. 이것도 내 반론이 있어. 자, 여기 보면 자, 오늘날 역사를 치자학으로 보는 견해를 벗어나 그동안 역사에 소외되었던 사람들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이제 역사를 기술할 때 윗사람들 치자를 하자. 근데 일반 대중들의 모습도 요즘에 많이 기록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서 나름대로 교훈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반론에 대한 비판에 대한 또 재반론 이런 식의 이제 있어. 그래서 재반론 내용도 언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 재반론 내용도 외워두세요. 암기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죠. 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다시 파란책에 들어가서 두 번째가 뭐냐 교양으로서 역사. 네, 교양으로서 역사. 자, 이 교양으로서 역사가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좀 약간 그 소개팅이라든지 사람들 만나고 막 그럴 때 뭔가 역사적 인물을 얘기하고 역사건 얘기하면 좀 뭔가 그 사람이 유식해 보이죠?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런 것들이야. 네. 이런 것들 교양으로서 역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실을 많이 알수록 바람직한 인성이나 판단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장점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많이 알수록 바람직한 인성을 가질 수 있으며 사문의 형성에 대해 판단력 도움을 줄 때 생각이 깔려있다. 또한 역사는 모든 학문에 자유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많이 아는 것은 다른 학문 연구를 배우는데 필요한 배경지식이다.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경제학을 배우는데 경제사 하려면 그만큼 뭐예요? 공부하는데 편하죠. 그래서 전략 전술 같은 것들 이제 연구할 때 군사 전쟁사를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장군들 다 뭐예요? 예전에 배웠던 전쟁사에 대해서 해박해. 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올 리는 없고, 제 생각에 요 밑에가 이제 중요한데, 이게 문제점이 이제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은 역사적 사실을 많이 기억할수록 역사를 잘 안다는 생각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모든 역사적 사실을 배우고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다면 어떤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는가를 내용선지 문제가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교양으로서 역사는 어떤 문제점이냐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것까지도 지역 말단적인 것까지도 외워야 된다. 특히 이런 증상들이 지금 공무원 시험이나 임용에도 자주 나오죠. 임용 시험에도 여러분 많이 느껴봤을 거예요. 이번에 시험 문제 코닌도 동물 왜 해야 되는지 난 근데 이 코닌도 동물 애들한테 가르칠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나 내고 있고 그런 지역 말단적인 문제를 내는데 자 이런 역사교육관에서는 어떤 역사적 사실을 보다 중요하거나 알 가치가 있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 역사교육에 다뤄야 할 내용들은 중요성이나 경주에 대한 기준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많이 알면 가능성이 있다는 건 무슨 교육까지 빠질 수 있죠? 주지주의 교육과. 이게 문제점이죠. 이게 핵심 키워드가 주지주의야.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을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부터 이제 마지막 단의 두 번째죠. 자, 역사는 사람들의 흥미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기도 한다. 사람들은 흔히 과거의 일을 알고 싶어 한다. 역사는 우리와 같은 인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에서 과거 인간들이 온갖 신호애락에 드라마를 담겨져 있는데 역사적 주인공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입을 하기도 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한다. TV 사극을 보거나 역사 소설을 느끼면 그런 감정이 있죠. 그렇지만 이게 아까 했지만 이제 흥미와 호기심을 누리기 때문에 너무 뭘까요? 흥미 위주의 역사야. 흥미 위주의 역사. 그래갖고 설민서 강의하면 다 듣잖아. 재밌잖아. 근데 딱 듣다 보면 마치 이제 거기에 보면 역사가 뭐 영웅이나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 역사라는 거는 그 영웅이나 개인보다 우연보다는 좀 구조적인 문제점 있죠. 사회 구조나 이런 것들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뭐 요거 뭐 그 어떤
뭐 이순신이 나왔거나 김유신이 나와서 우리나라 뭐 구원해주고 그런 거는 부차적인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너무 강조할 경우에는 역사를 뭘로 파악할 수 없다? 구조로 파악할 수 없다. 예. 이게 이제 문제점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역사의 변화를 영웅이나 개인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연에 의해서 역사 정의가 결정되는 여기는 경우 없고, 또한 요게 이제 대중들이 되게 이제 역사를 접근하는 게 뭐냐면 교황호스 역사를 접근할 때 논문책 안 읽죠? 어떤 예전에 연수를 갔는데 일정 연수 갔던데 어떤 그 고대사 교수님 막 그 소리를 하더라고. 아니 역사 소설은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 왜 내 논문책이나 책은 안 읽냐 그런 거야. 안 팔린대. 당연히 안 팔리죠. 그거 누가 읽겠어. 예. 역사 전공하는 사람도 잘 안 읽는데. 예.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책이나 역사 소설책이나 드라마를 가지고 이제 접근하다 보니까 사실과 흥미를 집어넣은 허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허구하고 팩트가 뭐야? 뒤섞이는 거야. 이걸 이제 공산적 꿈이라고 하죠. 예. 그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좀 여기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 교양의 역사를 너무 강조할 게 첫 번째 뭐예요? 역사를 사실 많이 알면 역사를 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써 쓸데없는 역사까지 알게 되고 그 주지주의 교육관에 빠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사를 사람들이 흥미와 호기심을 충족시킨데 하다 보면 흥미주의 역사를 빠질 수 있고 구조적 파악하지 못하고 영웅이나 개인, 우연에 의해서 역사가 좌우된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 역사적 사실과 허구가 혼돈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녹색책에 한번 찾아서 또 보죠. 연결돼 있으니까. 자, 21페이지 펴보세요. 21페이지. 자, 21페이지 보면 인격과 교황호스 역사 있어요. 녹색책 보면. 자, 인격과 교황의 역사도 이제 앞에 그 파란 책에 있는 내용 그 앞에서 언급한 그 교황의 역사와 이제 동일한 내용이에요.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역사가 유용하다고 보는 것은 고매한 인격과 풍부한 교양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실만 아니면 뭐 인성도 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지도적 가치 교황도 있고 등등등.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장점이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나오죠. 역사를 사고하는 방법, 판단하는 방법, 맥락 속에 자신의 삶과 현재 문제를 직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역사학습을 통해서 역사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호기심과 탐구 정신을 자극하고 추리 능력을 물론 자기 표현과 대화 기술도 향상시켜준다. 교황과 지성을 갖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할 수 있고 사물의 이면을 깨뜨려 볼 수 있고 단정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회의한 비판 능력을 말한다. 자, 그래서 흑백 논리에 빠질 수 없고 좋은 말만 다 적어놓은 것 같아. 예. 근데 제가 보면 역사 교사나 역사 교수들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죠. 예. 이거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몇 가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뭐죠? 문제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점 보면 그런데부터죠. 그런데 자, 최근에 실용주의 가치관이 대두되면서 역사 가치 있고 교황에게 필요한 학문이라는 인식은 엘리트주의고 어리석은 주장이 제기되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학교 교육이 실용적이게 하며 역사는 실용적인 게 아니라 학술적인 것으로 엘리트들이 자신의 지식을 가시하기 위한 수단, 지적 허용에 불과하다. 이게 첫 번째 비판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역사는 여유 있고 한가한 사람들에게 유용할 뿐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무용지물이라 생각이 등장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번째 이죠. 이게 첫 번째 연결하고 이제 연결될 수 있는데, 자, 뭐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엘리트주의고 이런 것들 지식의 가시용. 그냥 두 번째는 그거는 한가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에게는 역사를 배워갖고 뭘 얻겠냐. 그렇죠? 역사를 배우고 해서 뭘 얻겠어요, 솔직히. 뭐 서민섭전에 말빨려 해갖고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는 거고, 스타 강사도 한정돼 있는 거죠. 그 해봤자 역사 한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선생 되겠다고 하는 분들 그 외에는 솔직히 뭐 그렇게 탁 돈 벌 건 아니죠. 예. 자, 그런데 그에 대한 이제 이걸 반론이 있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거는. 자, 일단은 이제 아까 이제 그 첫 번째 얘기인데,
이게 너무 엘리트주의고 지배층 위주다. 그렇지만 역사가 예전에는 지배층이 전유물이었지만 오늘날은 일반사의 관심사였고 더 나아가 보통 사람들이 역사 주인공이 등장하는 추세이므로 이런 엘리트 학문이라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반론이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두 번째 이제 얘기는 뭐냐면 이거 배워서 뭐하냐? 전혀 그 도움이 안 되는데 돈도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한 게 여기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역사가 없다면 학교 교육은 빈약해지고 개인의 삶과 능력이 더욱 초대해질 것이다.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자, 하여튼 그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세계사 학습을 이제 강조하는데, 점차 다원화되고 상호 우존적 세계에서 표현 공동체 의식, 상호 존중, 시민 의식을 길러주는데 공헌할 수 있다. 그래요?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왜냐면 이거 암기잖아. 세계사. 찍는 거지, 무슨 이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관련이 없지만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반론은 지배층의 전용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거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역사를 배워야지만 학교 교육이 빈약해지고 그런 것들 막을 수 있고 세계화 시대에 맞는 공동체 의식, 상호 존중, 시민 의식을 길러주는데 공헌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반론 내용을. 자, 그래서 이제 인격과 교양의 역사를 이제 받고, 자, 세 번째 내용을 이제 보면요. 파란책에서. 자, 파란책에서 이제 넘어가서 세 번째 내용을 이제 보면, 이게 역사의식과 역사사고나, 이게 잠깐만요. 이게 넘어가는, 이게 잘못 넘어갔네? 예. 자,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체. 이거 되게 중요하죠? 예. 최근에 이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은 것들인데, 대개 역사 과목이 존재하는 건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국민국가가 만들어지면서 국민성,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민족성, 이런 것들 심어주기 위한 집단 기억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나 이런 것들, 국어,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건 전형적으로 내재적 가치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외재적 가치죠.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이제 행해지는 거야. 예. 자, 사람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자신이 뿌리를 보여주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 민족이나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나 국가 형성 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자, 이들은 자기 민족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자랑스러운 유산이나 역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 이들 통해서 민족의 어떤 동질감, 이런 공통 기억을 가지면서 집단 기억을 가지면서 민족적 동질감을 가지게 되죠. 자, 그래서 민족적 자부심과 주체성을 확립하게 되고, 자, 이런 입장에서 이제 역사교육관에서는 역사를 인간 집단의 충실히 경험해 생각하지만 그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죠? 세계 인류 문명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에 있는 거야. 예. 그래서 근래 높아지고 있는 자기 가문의 역사에 대한 관심 역시 이런 역사교육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민족이나 국가 외에도 이런 민족과 국가도 나름대로 집단 기억을 갖고 있고 역사를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 한 개인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가족이나 어떤 특정한 학교나 기업이나 이런 것도 다 뭐가 가지고 있어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역사를 공유함으로써 그것을 위해서 구성원들의 어떤 동질감을 형성해 주는 거죠. 북소역 카페도 뭐예요? 나름대로 역사가 있죠. 그래서 그걸 공유함으로써 동질감이 형성되는 거잖아. 예.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역사 민족적 교육을 이제 강조하면서 긍정적 측면을 쭉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 하지만이 중요하죠. 하지만 이게 중요해. 자, 먼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역사 교육을 민족을 너무 강조할 경우에는 문제점도 있다. 우선 역사 교육은 정신을 너무 지나치게 여기에서는. 그래서 정신을 너무 지나치게 해서 간접적 역사관이 흐를 경우 있고, 자, 이로 인해서 뭘 알 수가 없죠? 잠깐만 좀 검게 해야 되겠네. 자,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나 사회 구조를 파악을 경시할 수 있어. 왜냐, 정신승리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예. 그래서 정신승리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좀, 일제시대 때 우리가 맨날 얼강조하고, 그다음 홍강조하고, 그렇게 하잖아. 그건, 물론, 그게 나한테 기능적인 요소는 있어. 그렇지만 이게 문제를 해결해요? 뭐, 일제 침략을 정신적으로 강조한다고 해서 정신승리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회 문제 변동 원도의 사회 구조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실제 문제 해결력 제시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런 것들.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민족의 문화와 정통을 너무 지나치게 미화하고, 수치스러운 역사는 숨겨놓은 올바른 역사관을 저해하는 겁니다. 되게 많잖아. 되게 이런 것들이 현재주의 역사관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되게 이제 교과서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되게 보면 우리나라 민족,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장점은 뭐예요? 부각시키고 단점은 뭐죠? 숨기거나 어쩔 수 없이 기록할 때는 뭐죠? 최소화시키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일본 같은 것도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 이런 것들. 자, 세 번째로는 이거 당연한 소리겠지만 민족주의 역사에서는 무슨 경향에 빠질 수 있죠? 국수주의. 지만 잘났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민족이 뭘까요? 배타적 감정을 드러내기 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히틀러 반유대주의나 일본의 한국사가 이런 같이 국가주의 편견에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네 번째가 뭐냐면 이건 따로 이제 또 볼 수 있는데 정치 집단의 독재 권력 유지를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박씨 집안이 통치할 때 우리나라 딱 역사를 국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자기 원하는 모습들만 보여주고 이런 것들. 그 다음 다섯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자 역사 기억을 우리 민족만의 어떤 자랑스러운 고유 문화가 어떤 것이 파악할 가치를 부여하고 싶지 않으며 그 현대에 올수록 그 존재 가치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뒤에 나올 때 정체성 파악이 힘들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그 뭔가 그 고유 문화를 파악하고 나란 그 우리 민족이라는 건 어떤 건가 생각하고 그런 것 등등이 있는데 자 이게 힘든 고유 문화가 우리가 정체성이 뭔가 이걸 얘기할 수 있어요? 되게 주관적이죠. 고유 문화가 어딨어? 다 영향을 받고 그런 거지. 그리고 그 일본에 그 보니까 그 하룻밤에 읽는 일본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저도 이제 일본사 그 잘 모를 때 이제 몇 번 읽었는데 그 삼국지 위지동의전을 이제 그 쓰면서 그 일본인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 민족은 그 예전 시기에나 지금도 그렇지만 참 순수하고 착하더라. 평안을 사랑하더라. 이렇게 써놨어. 읽어보세요. 우리 입장을 땐 동의가 돼요, 이거? 전혀 동의가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 근데 자기 나름도 그렇게 썼어. 그러니까 정체성이나 규명해놓고, 이게 뭐, 고유한 문화고 했지만 실제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딴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런 것도 있다. 그럼 정리해서 보면, 이제 파란 책에 정리한 거 내용은, 첫 번째로는 간접적 역사관은 너무 빠졌기 때문에 사회변동론이나 원동론이나 사회 구조를 파악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자기 문화나 정통을 지나치게 미화하고 그 다음에 수출 역사를 숨김으로써 올바른 역사를 저해시킬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국수주의 경향을 빠지면서 배타적 감정을 흐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치 집단의 독재의 권력 유지 수단을 이용하기도 하고 다섯 번째는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고유 문화,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제일 파악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것들 좀 기억해요. 그리고 현대사회에 올수록 서로 상호 간의 교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고유한 문화로 딱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든지 한번 파란책 있는 내용을 정리했고, 그 다음 녹색책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잠깐요. 자, 녹색책은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이걸 좀 제목이 다른데, 똑같은 거긴 하는데, 이게 녹색책인가요? 네, 녹색책에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 17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그 유산의 전승에서 역사가 있죠. 보이시죠? 예. 이게 이제 민족 공동체 역사를 강조할 경우에 똑같아. 파란색하고. 예. 그래서 그 2번에 유산의 3번인가요? 예. 유산의 정상. 이 파란색을 계속 펴놓고. 네. 자, 그러면 유산의 전승의 역사를 좀 볼게요. 자, 역사가 유용한 다른 이유는 유산의 전승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구석기 시대 이래 인간은 사회를 형성하고 그 속에 여러 가지 도움을 얻으면서 생활했다. 가정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사회는 그 나름대로 유산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한 사회의 조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동질감과 정체성을 한다. 이때 이제 한 사회라는 건 되게 민족 단위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래 세대에서 조상들이 유산을 전수할 필요가 있고 역사 교육은 그 소임을 담당한다. 그래서 이제 유산의 전승의 목적이 나오죠.
예, 민족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그 역사관에 한 국가나 사회나 국가에 대한 타자 구별된 공통된 유산이나 정통이 있다 보고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사항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통된 과거, 현재 공통 관심사, 미래에 대한 공통 열망을 하나로 매개체로 하나의 공동체로 묶인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라도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임진왜란 이렇게 하면 임진왜란에 대해서 일본 애들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하잖아. 우리는 다 공유하고 있죠. 근데 일본 애들이 이걸 이제 우리를 정복하기 들어왔다고 이제 다 이렇게 생각하고 침략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글 쓰는 거야. 일본 애들이 이렇게 임진왜란을 일으킨 거는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했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전혀 그걸 동의할 수 없죠. 이상한 또라이 같은 취급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간종이라고 하면 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에는 또 그게 아니야. 물론 침략이라고 하는 애들도 있긴 있는데 되게 진취라고 하지. 그래서 이걸 상당히 역사에 의미를 두고 있죠. 예. 그러면 그 나름대로 일본의 공통성, 어떤 공통된 기억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라도 그걸 바라보는 어떤 기억이 다르잖아. 그러면서 한국인과 일본이 어떻게 서로 간에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이제 있는 거죠. 자, 과거의 영광이나 불만에 대한 기억, 또 미래의 열망은 민족사의 한 부분을 형성함으로써 민족주의 성장에 크게 공헌한다. 자,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역사를 필수 과목으로 하죠. 민족사를 중심으로 영웅이나 국가의 승리를 하려하게 과거를 기술한 교과서를 배포하고 교육하고 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박은실, 신치호 같은 민족주의 사학자의 내용이 나와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 보면 이제 유산의 전승의 유용성이나 민족 공동체 의식을 강조할 경우에는 어떤 것도 있나? 이게 만약에 이게 쓰라고 하면 이거 쓰시면 되겠죠?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적 뿌리와 공동 유산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의 정체성, 자부심 혹은 애국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거로 역사 교육에 널리 지지를 받고 있다. 이걸 쓰시면 돼요. 유용성 쓰면. 목적 쓰라고 하면 그 앞부분에 한 사회나 국가와 타자가 구별되는 공통된 유산이나 정통을 보고 그 정체성을 확인받기 위한 거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러면 비판이 제기인데 이게 중요하죠. 비판. 자, 유산의 전승이 포방하고 있는 민족의 정체성이 아까 전에 했지만 민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규정하기 어려워. 그걸 맹목적으로 강조할 경우에는 뭘까요? 민족주의 가인이 되죠. 민족주의 가인. 그래서 역사교의 실패를 이끌 수 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한 또 재발론이 있죠. 요부터. 그러나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역사성을 지니고 있어. 시대에 따른 의미가 달라지므로 개념이 명확히 규정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비판은 어느 정도 일정이 수용하지만 계속적인 연구 작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에 이끌 수 있다. 그러니까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하기에는 좀 예매모호하지만 나름대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완벽하진 않지만 잠정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 이런 재발론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문제점이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에요. 두 번째 문제점은 자, 공동유산의 전수를 역사교육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실용적 목적을 위한 과거를 이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거의 가치보다는 뭐의 가치를 강조한다는 거죠? 현재의 가치.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만 자기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만 역사를 재편집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일종의 역사를 왜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있는 사실들 뭐죠? 한쪽 눈으로만 평가라도 바라본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또 재발론이 그 밑에 있죠. 폐쇄적으로 평업한 민족주의가 역사적으로 많은 폐해를 끼친 건 사실이지만 오늘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가 민족이 자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민족주의에 대한 역사 교육을 강화한다 견해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나름대로 있고 또 실용적 과거 간에 입각해 역사 교육관이 정권 차원에서 이용한 걸 경계하지만 유용 무용의 유산을 지닌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걸 세계적인 보편성과 관련시켜 있다. 그래갖고 여기 보면 실용적 목적에 빠져가지고 국수주의, 독재 정권 이렇게 이용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이제 민족주의 측면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편성과 세계화를 위해서는 이게 역사지지만 그 왜 필요하냐면 세계화나 보편성이라는 거는
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미국화가 아니죠. 미국의 문화나 가치 이런 것들 받아들이는 게 세계화 보편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화가 아니야. 그러면 그 전제가 있는 게 뭐죠? 개별성이 있어야 돼. 개별성. 그래서 개별 민족들이 있고 요 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돼요. 보편성도 동시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개별성이 없으면 공유할 수 있는 보편성도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야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민족 간의 어떤 공유할 수 있는 점들이 민족의 정체성 중에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우리 민족의 또 개별성이 또 강조되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난타하는 거 있지 아시죠? 뮤지컬. 제가 난타를 좀 예전에 한 두세 번 봤는데 난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미도 없더라고요. 그냥 말도 안 해. 무언극이야. 그냥 두들기기만 있어. 소리.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 그거 많이 보더라고. 그거 왜 그러냐면 그 소리가 우리 고유의 어떤 그 소리예요. 근데 그 소리 속에 또 뭐냐 세계성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외국 사람도 공감할 수 있는 소리야. 나는 보편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것이 존재해야지만 외국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보편성과 세계성도 있어야 돼. 세계화도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진정한 세계화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민족성,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도 필요하다? 역사교육도 필요하다는 거죠. 예,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살펴봤는데 한 가지 더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아시면 알겠죠. 파란책 내용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 녹색책 내용은 파란책 내용에 빠진 부분도 있죠. 재발견된 내용들을 보충해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이제 파란책과 녹색책이 없는 내용들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뭐냐면 현재 이해의 역사야. 이게 이제 녹색책에 있거든요. 교내 끝 몇 분이야? 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좀 쉬었다가 좀 할게요.